자식 잘 키웠다고 믿었던 내가 말년에 운 이유. 일부. 자식은 잘 컸다고 믿었다. 나는 평생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웠다고 믿으며 살았다. 적어도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일 일은 없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잘하진 않아도 사람 구실은 하게 키웠다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어른으로 자랐다고. 나는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젊은 날을 버텼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지던 날들이 있었다. 아직 어두운 부엌에서 불 하나 켜놓고 아이 도시락을 싸던 시간. 김이 오르는 밥솥 앞에서 반찬이 모자랄까? 한 숟갈 더 넣고 또 넣던 손. 아이들은 몰랐겠지. 그 도시락 하나에 하루 벌이의 피로와 잠 못 잔 허리가 함께 들어갔다는 걸. 나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항상 뒤로 물러섰다. 새 옷은 아이부터, 좋은 반찬도 아이부터. 나는 늘 남은 자리를 선택했다. 그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그게 옳다고 믿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는 안심했다. 그래도 얘들은 괜찮다. 다른 집 애들보다 훨씬 낫다. 친척들 앞에서 자식 이야기할 때면 괜히 어깨가 펴졌다. 큰 소리로 자랑하지는 않아도 속으로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한 부모는 아니야. 아이들이 집을 떠난 날 집은 갑자기 넓어졌다. 방 하나, 식탁 의자 하나가 조용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외롭지 않았다. 아이들이 제 인생을 사는 거라 생각했다. 그게 부모로서 가장 잘 키운 증거라고 믿었다. 연락이 뜸해져도 괜찮다고 했다. 바쁘니까, 젊으니까. 부모 자식이 원래 그런 거지. 나는 늘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아프기 전까지는. 그날은 비가 오던 오후였다.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의사는 크게 말하지 않았다. 연세가 있으셔서 당분간 혼자 계시는 건 위험합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집에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큰아이였다. 번호를 누르고 귀에 대는 그 몇 초가 왜 그렇게 길었는지 모르겠다. 지금 회의 중이라서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짧은 목소리였다. 나는 괜히 미안해져서 아니다 괜찮다고 했다. 둘째에게도 전화했다. 신호음은 길었고 받지 않았다. 문자를 남겼다. 엄마 병원 다녀왔어? 그냥 안부만 전해주려고. 읽음 표시가 뜨기까지 한참이 걸렸다. 답장은 없었다. 그날 저녁 밥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밥상 위엔 국 하나, 반찬 둘. 예전엔 아이들 젓가락이 서로 부딪히던 자리였다.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 아니, 정말 잘 키운 게 맞나? 나는 아이들에게 공부는 강조했지만 부모 마음은 가르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성공은 이야기했지만 돌아봄은 말해주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는데 눈물이 났다. 소리도 없이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서러워서도 아니고 분해서도 아니었다. 믿음이 무너질 때 사람은 운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전화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직은 아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 있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내가 평생 붙들고 살던 자식 잘 키웠다는 믿음이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2부에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씩 무너져 갔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가장 듣기 힘들었던 그 한마디를 이야기하려 한다. 2부.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라서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산다. 특히 부모는 더 그렇다. 다음 주가 지나도 전화는 오지 않았다. 문자는 형식적으로 한 줄. 엄마 요즘 정신이 없어서 조만간 들릴게. 조만간이라는 말이 이렇게 뭔 말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 아니, 괜찮다고 믿고 싶었다.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이 바쁜 거라고. 요즘 세대는
원래 그런 거라고? 혼자서 밥을 먹는 날이 늘어났다. 밥을 하다 보면 양 조절이 안 됐다. 습관은 몸에 남아 있었다. 두 사람분으로 밥을 안 치고 그제야 멈춰 서서 밥솥을 바라봤다. 남은 밥은 랩에 싸서 냉장고에 넣었다. 먹지도 않을 걸 알면서도 그냥 버릴 수는 없었다. 그 밥엔 아이들 얼굴이 남아 있었으니까. 어느 날은 마트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던 반찬을 집었다. 집에 와서 봉지를 열다 말고 다시 닫았다.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때서야 떠올렸다. 그래도 나는 아이들 이야기를 남들 앞에서 나쁘게 하지 않았다. 다 잘 지내. 요즘은 다들 바쁘지. 그 말들이 점점 내 입에 자동으로 붙었다. 사실은 서운했지만 그 서운함을 입 밖으로 꺼내면 부모 자격을 잃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몸이 다시 안 좋아졌다. 어지럼증이 심해 부엌에서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이런 생각이 스쳤다. 이러다 쓰러지면 누가 알까?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둘째였다.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 나중에 다시 전화해. 그 말투엔 급함도 걱정도 없었다. 나는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 사진을 꺼내봤다. 어릴 적 운동회에서 찍은 사진. 내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던 얼굴들. 그때는 내가 세상의 전부였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렇게 멀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나는 늘 주는 쪽이었고 아이들은 늘 받는 쪽이었다. 혹시 받는 법만 가르치고 돌려주는 법은 가르치지 못한 건 아닐까? 며칠 뒤 큰아이가 집에 왔다. 예고 없이. 그날은 괜히 설렜다. 반찬을 더 꺼내고 국을 다시 데웠다. 아이 앞에 앉아 괜히 물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아이는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응, 뭐 대충. 대답은 짧았다. 나는 아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 괜히 말하면 부담 줄까봐. 부모는 늘 그렇게 참는다. 잠깐의 침묵 끝에 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이번 달은 도와주기 좀 힘들 것 같아. 그 말이 처음엔 잘 이해되지 않았다. 도와준다? 나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 아이는 말을 이었다. 요즘 내가 좀 빠듯해서 엄마도 알아서 잘 챙겨. 그 순간 가슴이 툭 하고 떨어졌다. 나는 아이에게 짐이 된 거였다. 내가 평생 안 되게 만들지 않으려 했던 그 존재가 지금의 나였다. 아이는 그날 오래 있지 않았다. 다음에 또 올게. 그 말도 조만간처럼 공허하게 남았다. 문이 닫히고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식탁 위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 하나. 나는 그릇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말을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그 질문엔 아직 답이 없었다. 다만 이전과는 다른 불안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아직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부모니까, 자식이니까. 하지만 3부에서 나는 알게 된다.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품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3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졌다. 사람 마음이 무너질 때는 대단한 사건 때문이 아니다. 대부분은 아주 짧은 말 한마디다. 그날은 몸이 유난히 안 좋았다. 아침부터 손에 힘이 풀리고 컵을 잡다 떨어뜨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나는 바로 치우지 못했다.
허리를 숙이는 게 겁이 났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오늘은 누군가 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큰아이였다. 엄마가 오늘 좀 안 좋아서 잠깐만 와줄 수 있니? 말을 꺼내는데 용기가 필요했다. 나는 평생 도움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 정도면 병원 가야지. 내가 가서 뭐해? 그 말이 귀를 스쳤다. 처음엔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잠깐 얼굴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내 목소리는 스스로 들어도 많이 작아져 있었다. 아이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엄마,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매번 그렇게 부르면 나도 힘들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이도 더 말하지 않았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멍해졌다. 내가 부른 게 잘못이었나? 나는 그날 하루 종일 그 말만 되뇌었다. 내가 가서 뭐해? 그 말은 내 존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버렸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부엌에 나와 물 한 컵을 마셨다. 어둠 속에서 집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 내가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숨을 막히게 했다. 다음 날 병원에 혼자 갔다. 의사는 이번 이야기를 꺼냈다. 보호자분은요? 그 질문에 나는 잠깐 멈췄다. 없어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소리라는 게 없었다. 그날 오후 문자가 하나 왔다. 큰아이였다. 엄마, 아깨는 내가 좀 예민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문자를 보고 나는 웃었다. 아니, 웃으려고 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얼굴에 오래 남지 못했다. 신경 쓰지 마라는 말은 내 마음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자는 말이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며칠 후 둘째가 전화했다. 엄마, 형이랑 나랑 얘기했는데 엄마도 이제 좀 독립적으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독립. 그 말이 어쩐지 웃기게 들렸다. 나는 평생 독립적으로 살았다. 아이들 키우면서도 기댄 적 없고 아프다고 티 낸 적도 없었다. 그런 나에게 이제 와서 독립을 말하다니.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내가 아플 땐? 잠시 침묵. 그리고 들려온 대답. 그건 요양보호사나 시설 도움을 받는 게 현실적이지.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아이들은 차분했고 현실적이었고 효율적이었다. 그 모든 말들 속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되어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억울해서도 아니고 섭섭해서도 아니었다. 허무했다. 내가 평생 목숨처럼 붙잡고 살았던 자식 잘 키웠다는 확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이들은 나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기대한 만큼 부모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을 꺼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문장을 적었다. 나는 말년에 혼자가 되었다. 사부에서는 아이들과의 거리감이 생활 하나하나로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부모가 스스로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사부. 나는 조금씩 연락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 사람 마음은 한 번에 접히지 않는다.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접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던 일이 있었다. 휴대폰을 보는 것. 예전엔 알람을 끄자마자 아이들 이름이 화면에 떠 있지 않을까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휴대폰을 바로 보지 않았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다. 괜히 봤다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하루가 통째로 무너질 것 같았다. 대신 창문부터 열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들어오면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다. 아침밥을 혼자 차렸다. 국을 끓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인스턴트로 대신했다. 예전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식탁 앞에 앉아 국을 떠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버텨야 하나? 나는 아이들에게 이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말도 삼켰다. 혹시라도 부담될까봐? 아니, 그보다는 거절당하는 게 무서웠다. 사람은 한 번 거절당하면 두 번째부터는 자기 검열을 한다. 나는 그걸 노년에 배웠다. 병원에 가는 날도 혼자였다. 접수 창구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는 칸이 있었다. 나는 펜을 들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빈칸으로 두었다. 간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젊은 부부와 아이 하나가 함께 타고 있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의 손이 눈에 들어왔다. 그 장면이 부럽다기보다는 낯설게 느껴졌다. 저런 시절도 나에게 있었지. 집에 와서 장바구니를 정리하다가 아이들 컵을 꺼냈다. 결혼 선물로 사줬던 머그컵. 색이 바랬지만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있었다. 나는 그 컵을 조심히 꺼내 씻어서 찬장 맨 위에 올려놓았다.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 물건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다. 사진은 앨범에 넣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연락은 없었다. 명절이 다가왔고 나는 음식을 하지 않았다. 괜히 했다가 기다리게 될까봐. 혼자 먹을 떡국은 시장 국밥집에서 사 먹었다.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혼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남았다. 집에 돌아와 전기세 고지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보험 서류를 꺼내 정리하고 통장도 하나로 묶었다. 이상하게도 그 과정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기대하지 않으니 서운할 일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언제 알게 될까? 그 생각이 들면 눈을 감지 못했다. 나는 불을 끄지 않고 잠들었다. 어둠이 너무 깊을까봐.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이 나를 무너뜨렸다. 마트에서 행사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가족 고객 여러분. 그 한마디에 갑자기 숨이 막혔다. 나는 카트를 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 말고 주저앉았다. 그리고 이 말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나는 혼자가 되었다. 오부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마음을 더 낮추는 과정, 그리고 이해하려다 상처받는 순간이 이어진다. 5부. 미워하지 않으려고 나는 나를 더 낮췄다. 부모는 자식을 쉽게 미워하지 못한다. 아니, 미워하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먼저
접는다. 나는 아이들을 이해해 보려고 했다. 요즘 세상은 살기 힘들고 아이들도 버거울 거라고. 그 말로 나 자신을 달랬다. 아프다는 말 대신 괜찮다고 했고, 외롭다는 말 대신 혼자가 편하다고 했다. 그렇게 말하다 보면 정말 괜찮아질 줄 알았다. 어느 날은 TV에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 웃고 떠드는 화면을 보다가 나는 채널을 돌렸다. 괜히 마음이 울컥해질까봐. 나는 아이들이 보내온 짧은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엄마 잘 지내? 그 한 줄에 괜히 마음이 풀려서 나는 길게 답장을 썼다. 응, 엄마는 괜찮아? 너희 걱정 말고 너희 삶 잘 살아? 보내고 나서 한참을 휴대폰을 바라봤다. 답장은 그날 오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바쁜 거겠지. 읽고 마음은 섰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아이들 앞에서 늘 밝은 척했다. 전화가 오면 목소리를 한 톤 높였다. 엄마는 괜찮아? 아픈 데 없어? 그 말들이 점점 습관이 되었다. 하지만 통화를 끊고 나면 방 안은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밤 허리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깼다. 진통제를 먹고 다시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 며칠 뒤 큰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좀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괜히 기대하지 않으려 마음을 눌렀다. 왜?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집에 갈 겸 서류 좀 같이 보려고. 서류?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그래, 와라. 그날을 위해 집을 조금 치웠다. 괜히 아이 눈에 늙고 초라해 보일까봐. 주말이 되었고 아이는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왔다. 인사도 짧았다. 식탁에 앉자마자 아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엄마, 앞으로를 대비해서 이런 건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안에는 요양 관련 서류와 재산 정리 목록이 들어있었다. 나는 말없이 종이를 넘겼다. 아이는 설명했다.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 엄마만 그런 거 아니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너희는? 아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는데 매번 직접 챙기긴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도 힘들지. 그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아이는 서류만 챙기고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서류 봉투를 그대로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워하지 않으려다. 내 마음이 다 닳아버렸구나. 나는 아이들을 이해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을 너무 많이 밀어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다. 나는 거울 속 나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 그만 괜찮은 척해도 돼.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았다. 육부에서는 부모가 처음으로 서운함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리고 그 말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이야기하게 된다. 육부 처음으로 꺼낸 진심은 서운함이 되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아서 상처받고 말해서 더 상처받는다. 나는 그날도 한참을 망설였다. 이 말을 해도 될지 아니면 끝까지 묻어야 할지. 결국 말을 꺼낸 건 아주 사소한 계기였다. 저녁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 이야기가 나왔다. 화면 속 집은 내 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걸 보고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었다. 큰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오늘 뉴스 봤는데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 아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가 가끔은 좀 외롭다. 그 말은 내가 평생 입 밖으로 내지 않으려 했던 말이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아이의 대답이 돌아왔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그 말투엔 걱정보다는 당혹감이 먼저였다. 나는 서둘러 덧붙였다. 아니, 그냥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다. 엄마, 그런 얘기 들으면 나도 부담돼. 부담. 그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다. 나는 급히 말을 바꿨다. 아니야, 아니야. 괜히 말했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 우리가 연락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그 말 속에는 서운하다는 뜻이 분명히 들어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나는 그저 솔직해진 것뿐인데 그날 이후로 나는 말을 더 아꼈다. 아픈 이야기도 외로운 이야기도 다시 접어넣었다. 말하면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둘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형이랑 나랑 얘기했는데 엄마도 감정 표현을 조금만 줄이면 좋겠어.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감정 표현. 그 말은 나에게 이런 뜻으로 들렸다. 엄마의 마음은 우리가 감당하기엔 무겁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들어왔다. 그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줬다. 그날부터 나는 아이들 앞에서 더 조심스러워졌다. 괜찮다는 말을 더 자주 했고 아프다는 말은 아예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게 부모다운 거라고 다시 믿어보려 했다.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속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차 잠에서 깼다.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와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다. 그 순간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또 부담 주는 말이겠지. 그 생각에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다.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를 더 하자고 했다. 보호자분께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제가 다 들을게요. 의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니 갈등도 없었고 기대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아이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 일에 집중해. 그 문장은 아이들을 위한 말이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하는 작별 인사 같았다. 나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말하지 않는 게 편해졌다는 건 기대가 줄었다는 뜻이다. 육부의 끝에서 나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 진심을 말하지 않는 관계는 조용히 멀어진다. 7부에서는 부모가 스스로를 뒷순위로 밀어내는 과정, 그리고 자식 없는 하루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이야기가 이어진다. 7부. 자식 없는 하루에 나는 익숙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아이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다.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오늘 어디 아프지? 그런 생각부터 들었다. 예전엔 아침마다 아이들 안부를 먼저 떠올렸는데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뀐다.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나는 달력을 보기 시작했다. 병원 날짜, 약 타는 날, 전기세 내는 날. 그 어디에도 아이들 일정은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게 편해졌다. 기다릴 게 없다는 건 실망할 일도 없다는 뜻이었다. 아침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다. 멀리 가지 않았다. 집 근처 천천히 한 바퀴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아이 손을 잡은 부모들,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들. 예전엔 그 장면을 보면 마음이 시렸는데 이제는 그저 풍경처럼 지나갔다. 나와는 다른 인생.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켜놓았다. 사람 목소리가 집 안에 흐르면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옅어졌다. 나는 이제 밥을 대충 먹었다. 반찬을 여러 개 하지 않았다. 국 하나, 김치 하나. 이 정도면 하루는 충분했다.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잘 지내? 그 메시지를 보고 나는 바로 답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몇 초 만에 답장을 보냈을 텐데 이제는 잠깐 생각했다. 뭐라고 답해야 괜찮을까? 결국 이렇게 보냈다. 응, 괜찮아? 그 짧은 답장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었다. 아이들도 더 묻지 않았다. 그게 서로에게 편한 거리라는 걸 나는 느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집 안 전구가 나갔다. 사다리를 꺼내 혼자 갈았다. 손이 떨려 조금 무서웠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야지. 그 말이 이제는 위로처럼 들렸다. 나는 아이들 사진을 자주 보지 않았다.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면 괜히 지금의 나와 비교하게 될까봐. 사진 속 나는 늘 바빴고 늘 누군가를 챙기고 있었다. 지금의 나는 그럴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진은 서랍에 넣어두었다. 손이 닿지 않는 곳. 명절이 다가왔다. 나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차례상도 차리지 않았다. 그날은 평소처럼 밥을 먹고 TV를 봤다. 뉴스에서는 가족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채널을 돌렸다. 그 장면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부모 역할에서 조금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이상하게 마음을 가볍게 했다. 부모라는 이름은 평생 짊어지는 줄 알았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 기대하지 않으니 섭섭함도 희미해졌다. 대신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신경을 썼다. 약을 제때 먹고 무리하지 않고 잠을 충분히 자려고 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살다가도 괜찮을까? 예전 같으면 그 질문이 무서웠을 텐데 그날은 담담했다. 사람은 익숙해진다. 외로움에도 거리에도 기대 없는 관계에도. 나는 그렇게 자식 없는 하루에 익숙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8부에서 나는 다시 한번 흔들리게 된다. 아주 뜻밖의 순간에 아이의 말 한마디가 다시 마음을 건드리기 때문이다. 8부. 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다시 흔들렸다. 나는 이미 많이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다.
기대도 서운함도 부모라는 역할도. 그래서 그날은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떠 약을 먹고 간단히 밥을 먹고 라디오를 켰다. 창밖엔 햇빛이 좋았다. 이제는 이런 평범한 날이 귀하게 느껴졌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이 이름이 화면에 떴다. 심장이 아주 잠깐 빨라졌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나는 천천히 받았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밝았다. 엄마,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부모님 관련 설문을 하는데. 설문? 나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부모님이 지금 혼자 사시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적는 항목이 있어. 아이의 말투는 사무적이었다. 그래서 엄마 상황을 좀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정확히.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괜찮아? 혼자 잘 지내? 그 말은 습관처럼 입에서 나왔다. 아이는 안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다행이다. 요즘 다들 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더라. 그 순간 가슴 어딘가가 살짝 눌렸다. 부모가 스트레스가 되는 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방 안이 유난히 조용했다. 라디오 소리마저 갑자기 너무 크게 느껴졌다.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밖을 봤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지 말 걸 그랬나? 그 생각이 늦게 와서 더 아팠다. 그날 오후 아이에게서 문자가 하나 더 왔다. 엄마, 혹시 나중에 시설 같은 데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그 문자를 몇 번이나 읽었다. 나중에라는 말이 고처럼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썼다. 엄마는 아직 집이 좋아? 그게 내 솔직한 마음이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괜히 물만 마셨다. 몇 시간 뒤 답장이 왔다. 응, 알겠어. 그냥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야. 미리. 그 말이 이상하게 서늘했다. 나는 그날 저녁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 아이 말들이 계속 맴돌았다. 스트레스. 정확히 미리. 그 단어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나를 작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미래 계획이 항목 중 하나구나. 그 사실이 서글펐다. 며칠 후 둘째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엄마, 형이랑 얘기했는데 요즘 엄마 상태는 어때? 그 질문이 걱정처럼 들리기보다는 확인처럼 들렸다.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괜찮아? 그 말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 믿으면서 통화를 끊고 나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조금 더 말라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아이들이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려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한 생각이야. 다들 그렇게 말해.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고 있었다. 아이들의 말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사랑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아이들 연락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에도 의미를 곱씹게 됐다. 그리고 그게 나를 더 지치게 했다. 다 접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팔부의 끝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닫는다. 마음을 접는다고 해서 사랑까지 접히는 건 아니라는 걸. 구부에서는 부모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누구였나를 묻는 조용하지만 깊은 이야기가 이어진다. 9부. 나는 평생 누구의 엄마로 살았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누구였을까? 엄마가 되기 전에 나는 잘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 속에 나는 항상 누군가의 뒤에 있었다. 아이들 엄마, 남편의 아내, 집안의 어른. 그 역할들은 선명한데 그 안에 나는 희미했다. 나는 아이들 사진 대신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결혼 전 사진. 머리가 길었고 눈빛이 지금보다 훨씬 또렷했다. 사진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 시절에 나는 꿈이 있었다. 아주 대단한 꿈은 아니었다. 작은 가게를 해보고 싶었고 계절마다 여행도 가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조용히 접혔다. 접었다기보다는 미뤄뒀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미뤄둔 시간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했다. 아이들을 키우며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이 아이들만 잘 크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묻지 않았다. 힘든지, 외로운지, 원하는 게 있는지. 그 질문들은 항상 나중이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도 여전히 엄마로 살았다. 아이들 일정에 맞춰 내 하루를 정했고 아이들 기분에 따라 내 감정을 눌렀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나는 나를 너무 오래 비워두었다.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다. 글쓰기 수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신청하지 않았다. 괜히 늦은 욕심 같아서.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 계속 그 글자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글쓰기. 나는 평생 말보다 참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글로라도 나를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부터 짧은 글을 쓰기 시작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 오늘은 무릎이 아팠다. 마트에서 할인을 받다. 아주 사소한 문장들이 노트에 쌓였다. 그 글을 쓰며 처음으로 이런 느낌을 받았다. 아, 내가 아직 여기 있구나. 아이들 생각을 안 하게 되는 시간.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시간 같았다. 나는 조금씩 나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성실했고 도망치지 않았고 누군가를 버려두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했다. 아이들이 내 삶의 전부였던 건 사실이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여야만 했던 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었다. 나는 지금의 나를 조금씩 돌보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더 바라지 않기로, 대신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기로. 그날 일기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누구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10부에서는 이 모든 시간을 지나 마지막으로 남은 깨달음, 그리고 자식 잘 키웠다고 믿었던 내가 말년에 운 이유의 진짜 답을 이야기한다. 10부. 자식 잘 키웠다고 믿었던 내가 말년에 운 이유. 나는 이제
울지 않으려 한다. 젊을 때처럼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것도 아니다. 지금의 눈물은 조금 다른 종류다. 깨달음이 너무 늦게 와서 흘리는 눈물. 나는 한동안 왜 이렇게 됐을까를 계속 생각했다. 자식 교육이 잘못됐던 걸까? 내가 너무 퍼주기만 해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은 그쪽에만 있지 않았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 방식이 내가 바라던 모습은 아니어도 그 아이들에겐 그게 삶이었다. 문제는 그 사이에서 내 인생이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 인생을 너무 가까이에서 붙잡고 살았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고 책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알겠다. 사랑과 자기 포기는 같은 말이 아니었다는 걸.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은 참자.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그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아이들이 내 곁에서 멀어졌을 때 나는 텅 빈 집보다 텅 빈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됐다. 그게 말년의 눈물이었다. 자식이 못돼서도 아니고 세상이 너무 냉정해서도 아니었다. 내가 나를 너무 오래 미뤄둔 결과였다. 이제 나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미안해하길 바라지도 않고 자주 오길 바라지도 않는다. 그 대신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이제는 네가 살아도 된다.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굳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마음만큼은 조금 가벼워졌다. 가끔은 아이들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한다. 그 시간들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다만 그 시간이 내 인생이 전부는 아니었어야 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식을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건 나처럼 살아온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이다. 아직 자식이 곁에 있을 때, 아직 내일이 남아있을 때 당신 인생을 미루지 말라고.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당연히 포기하지 말라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가르침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말년에 울었다. 후회해서가 아니라 비로소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눈물은 끝이 아니라 정리였다. 오늘도 나는 조용히 하루를 산다.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누구의 희생도 아니라 나로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에게 이 말만은 남기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당신 인생은 지금도 당신 손 안에 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